이번 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40%, 국민의힘 지지율이 38%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 서부지법에 난입한 폭도들이 119 폭동을 일으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여당의 지지율이 크게 떨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요.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조금 이제 우리가 굉장히 불안해했잖아요. 보수가 과대 표집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끊임없이 나왔었고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역전됐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오늘은 좀 바뀌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민주당이 36, 국민의힘이 39였거든요. 그렇죠. 네. 이건 이제 오차범위이기 때문에 이거 우열을 가릴 수가 없는데 그래도 숫자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때문에 좀 매우 신경이 쓰였는데 이번 주 조사에서는 민주당 40, 국민의힘 38이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좀 역전하는 현상이 나왔는데요. 네.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보수 표집이 많이 되고 있다고 해서 진보층 지지자들 사이에서 우리도 좀 적극적으로 여론응답을 좀 하자라고 네. 하는 움직임이 일어났을 가능성도 조금 있기는 해요. 네. 근데 이것만 가지고 설명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뭐 그 사이에 변화라고 하면은 윤석열이 헌법재판소에 나오기 시작했다. 아. 그렇죠. 네. 구속된 거잖아요. 구속됐고.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이제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는 과정에 있다. 그래서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는 안 되겠지만 다다음 주에 검찰은 아마 그 사이에 그 다다음 주에 여론조사 할 때는 윤석열을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그렇죠. 2월 6일에까지 네. 이제 영장을 구속을 영장을 연장에다 신청을 예. 했기 때문에 네. 그 사이에 이제 김영현이라고 하는 둘이서 그렇게 했잖아. 그렇게 얘기하면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렇네요. 하는 사람은 사라지고 정반대 지금 군 사령관들 특수전 사령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네. 윤석열 대통령을 만약에 똑바로 째려보면서 그렇게 시켰잖아요. 이렇게 하는 얘기들이 나오거나 이렇게 할 때 정반대의 상황. 정반대의 네. 상황이 나오거나 이러면 지지율이 조금 더 꺾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평론가님은 강성희 평론가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사실 이제 숫자에는 그렇게 연연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추이를 좀 봐야 되는데 사실 지금 이 과표집이라는 말들 그리고 보수가 결집하고 있다는 말들로만 설명하기에는 분명히 민주당에게 실망한 중도층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거 전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네. 어쨌든 간에 조기 대선이 좀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막판에 가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이게 더 위험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충분히 지금 중도층이 우리 민주당을 향해서 지금 마음을 떠났다는 표현보다는 너희들한테 내가 이걸 바란다라고 저는 계속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고 네. 생각을 해요. 그리고 더 다행인 점은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얼마 전에 신년 기자회견도 하면서 국민이란 말을 가장 많이 썼고 그다음에 성장, 기업 이런 가치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함으로써 중도층에게 계속 손짓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 유명한 비스마르크라는 총리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오랫동안 이렇게 집권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딱 하나거든요. 이 사람이 우파이지만 좌파의 아젠다를 할 수 있는 건 다 가져와 버린 거야. 그래서 좌파의 아젠다를 뺏어와 버리니까 좌파가 힘을 못 썼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런 시그널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네. 저는 중도층을 견인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보이고 있고 저는 이런 것들이 향후에는 얼마 안 가서 좋은 시그널로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윤석열 같은 경우는 전광판을 안 본다고 하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하지만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이런 시그널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자정작용을 하는 거 네. 매우 중요하다. 저는 좀 인상적이었던 게 설인사를 가잖아요. 여당 야당 갔는데 네. 이번에 민주당이 용산이 아니라 서초로 갔더라고요. 처음이래요. 오, 이런 좀 네네, 그리고 네. 이제 국힘 같은 경우에 설인사 가는데 욕을 하도 들어가지고 국민들한테 계속 고개 숙이고 좀 이렇게 민심을 좀 들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은 사실 오늘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왜요? 그래서 한 4시쯤 일어나가지고 그때부터 갤럽 여론조사부터 시작해서 숫자를 많이 들여다봐가지고 아이고. 눈이 막 핑핑 돌 것 같아. 네. 근데 그 보수 표집이 많이 되고 있다는 뜻은요. 그러니까 보통 여론조사라고 하는 게 일종의 방법론이잖아요. 근데 각각의 예를 들면 지역, 그다음에 세대, 성별 이렇게 할당을 해요. 할당하고 난 다음에 전화를 막 돌린단 말이에요. 지금 갤럽 같은 경우에는 전화 면접 조사잖아요. 그렇죠. 직접. 네. ARS하고 달리 전화 면접 조사는 직접 전화 면접원이 전화를 해가지고 얘기를 듣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 저는 보수입니다. 저는 진보입니다. 저는 중도입니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념 성향별로 할당을 해줄 수는 없는 거예요. 맞아요. 네. 응답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그걸 강제로 인위적으로 조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여론사를 조작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보수층 내가 보수입니다 하는 사람이 지금 그만큼 많이 나온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사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는 왜 그러면 보수층이 내가 나요 이렇게 표출하고 있는가 그 원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 하나가 있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 지금 상황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상황을 관통해 가면서 계엄 상황을 관통하고 내란 상황을 관통하면서 보수층이 상당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고 보수층이 적극적으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다. 두 가지로 일단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진짜 중요한 건 선거는 결국 중도층에서 결정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 제가 안심해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불안해하실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냐면은 그동안에 민주당 지지율은 별로 안 좋았잖아요. 근데 봐보세요. 중도 중에서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하는 사람이 최근 3주 사이에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35, 37, 44 올라갔네요. 올라갔어요.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한다고 하는 사람이 24, 28, 24 거의 정체돼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중도층이 탄핵 찬성률이 어떻게 되냐면요. 70, 68, 71. 안 떨어졌어요, 별로. 네. 그러니까 83%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12월 2주예요. 그때 윤석열 탄핵하고 막 이런 분위기에서 그때 잠깐 83% 나왔고 그다음에 중도는 70% 정도는 탄핵시켜야 돼. 이렇게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탄핵 반대 여론도 똑같아요. 24, 27, 21. 오히려 21로 떨어지는 현상이 나왔어요. 올랐다가. 이런 것처럼 중도는 확고하게 윤석열 탄핵시켜야 돼. 그리고 민주당이 뭔가를 해야 해. 라고 하는 마음에는 크게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결국은 중도에서 선거가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민주당이 너무 불안해하면서 이럴 필요 없이 확실히 대한민국 헌정질서 세우고 네. 민주주의 질서 바로잡는 데 있어서 자신감 있게 나가고 네. 그리고 국민들한테 불안하지 않도록 네. 국민들한테 계속 민주당이 정책적 대안이나 국민 경제라든가 민생 살피는 모습들을 보여주면 그렇게까지 그렇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보수는 어차피 나올 만큼 다 나왔어요. 내가 볼 때는. 왜냐하면 작년에 갤럽 기준으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제일 높았던 게 37이에요. 네. 근데 지금 38 정점을 나오잖아요. 찍었구나. 네. 38 나오잖아. 더 이상 결집할 것도 없어. 그 결집하는 보수가 더 이상 없는 대신에 보수의 결이 달라진 거예요. 이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의 기질과 성향이 달라진 거지. 네. 보수가 더 결집해가지고 숫자가 막 40 이상 올라가고 막 50 가까이 가고 그럴 리는 없어요. 아니, 문제는 그 반등한 지지율을 받아들이는 여권의 태도인데 뭐 받아들이는 상황 자체는 좋은데 수사나 탄핵 심판을 어떻게 보면 부정을 하면서 국민의힘 상임 고문이라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얘기가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라 어머나.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여론조사라는 지표를 볼 때 그래서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봐야 된다는 게 이런 자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을 잘못하면 정말로 잘못된 결과가 너무 크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가는 걸 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민주당에게 여당의 역할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실 정치 고관여층이 아니면 사실 민주당이 국회에서 다수당이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민주당에서 아무리 법안을 국회에서는 물론 쉽게 통과를 시키지만 결국에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계속해서 행사를 해버리니까 그렇죠. 결국엔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리고 예산 같은 경우도 그 야당 같은 경우는 예산을 깎을 수 있는 거지 올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하지만 사람들은 국회에서 예산을 심사한다고 하니까 민주당이 깎을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고 물론 협상은 할 수는 있겠지만 이 결정권은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데 맞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도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야당이니까 못해요라고 할 수 없는 민주당의 딜레마가 좀 있는 거죠. 그런데 국민의힘은 자꾸 저희 이제 중도나 야당이 보기에는 비상계엄은 잘못됐다. 온 국민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해요. 비상계엄이 잘못됐으니까 당연히 탄핵될 거라고 생각하죠. 그럼 탄핵이 되면 당연히 두 달 후에 조기 대선이 열린다. 그럼 조기 대선에서 말씀드렸듯이 과연 입법 권력과 행정 권력을 민주당이 다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너희들이 윤석열처럼 하지 않겠느냐라는 제어 장치가 있느냐라는 불안감이 있는 건데
여기에서 얘네들은 야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맞았어, 훌륭했어, 야당이 오죽했으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이렇게 계몽령으로 지금 바꿔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중도층이 얼마나 얼척이었겠어요. 그래서 정말 해석을 잘못하고 아니, 있다. 실상 근데 보수 언론이나 여론조사 기관들도 참 재미있는 게 대체적인 조사의 흐름 자체가 조기 대선에 대한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도 여러 조사를 합니다. 탄핵 찬반 뭐 여러 가지 하는데 머릿기사 뭘로 올려요. 대선을 치른다면 정권을 유지할 거냐 재창출할 거냐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제가 오늘 그분이 부담될까봐 이렇게 어느 여론조사 기관이라고 말하진 좀 못하겠는데요. 하여튼 손가락 3개 안에 들어가는 여론조사 기관에 여론조사를 책임지고 계시는 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해서 조선일보 여론조사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대뜸 물었어요. 물었더니 조사가 좀 튀어가지고 신뢰하기가 조금 좀 어려워요. 이런 표현을 사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사 기법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일단은 알기가 어려워서 기법 자체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화 면접 조사를 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무선 전화 면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만 알 수는 없는데 디테일한 세부 정보가 공개가 안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이 홈페이지에 저도 들어가가지고 구체적으로 갤럽처럼 그렇게 보고서가 올라왔는지를 열심히 찾아보고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까지 들어가서 다 확인했는데 네.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어. 어떻게 된 게. 보수를 몇 명을 표집을 했는지 진보를 몇 명 표집을 했는지 뭐 성향 분류가 했는지가 없구나. 네. 없어. 그래가지고 너 알 수가 없어서 물어보니까 그분 말씀으로는 그분도 MBS 조사 주도하고 계시는 네. 분이기도 하거든요. 조선일보 조사는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심지어는 이 얘기도 좀 하시던데요. 데일리안이 공정하고 여론조사에서 윤석열과 이재명 중 누가 더 비호감이냐 이거 질문을 던졌어요. 그거 막 보도를 해요 언론이. 그거는 RDD로 조사한 거예요. 자동답 전화로. 근데 윤석열하고 이재명 비호감들을 왜 비교하지? 차라리 대선이면 이재명하고 김문수를 붙이든가. 이거를 지금 무슨 여론조사라고 이걸 붙여가지고 윤석열과 김건희의 비호감을 같이 비호감도가 비슷하다고 하는 거야. 그걸 왜 하는지 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RDD 조사 앞으로 여론조사 언론이 보도 안 했으면 좋겠다. 이건 상당히 문제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여론조사협회, 그러니까 그 조사협회라고 있어요. 한국조사협회. 그러니까 그 회원사가 한 열 몇 개쯤 되고 그러니까 한 페이지 정도 되는 그 회원사들이 있는데요. 다 거기에 들어가 있지도 않은 여론조사 회사들이에요. 이런 그 신뢰성 떨어지는 건 이젠 언론들이 아예 보도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이제 지지층이 결집하는 양상이다 보니까 아마도 피의자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자기를 통해서 뭔가 우리 진영이 뭉치고 있고 혹시나 내가 직무복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상상력도 발휘를 할 것 같은데 실제로 여당에 있는 사람들을 침층적으로 만나보면 그분의 역할은 이제 여기까지다라는 생각도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본인이 처음에는 이 보수의 지지층들을 이렇게 좀 결집시키려고 했던 이유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본인은 이제 곧 감옥에 가요. 지금 구치소에 있지만 감옥에 갑니다. 그러면은 이 죄는 내란 죄는 아시다시피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거는 특별 사면 아니고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 박정희 전 대통령부터 해서 이 대구 TK층에 그래도 우리 근혜에 대한 어떤 향수,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향수, 그의 딸, 가족도 없고 뭐 바보같이 최순실에 속한 이런 어떤 저희들이 봤을 때 말도 안 되지만 어쨌든 그 지역에는 그런 정서가 있고 그 정서를 가진 사람들이 국민의힘의 주요 당원이고 지지자이기 때문에 이 박근혜에 대해서 언젠가는 특별 사면을 해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게 동서화합 차원이라는 어떤 그럴듯한 말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윤석열 같은 사람은 용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에 자산이 없는 거예요. 뿌리가 아니지. 없어. 예. 그러니까 본인이 감옥을 간다고 해도 누가 이쯤 되면 이제 좀 살았으니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 빼줘야 되는데 이렇게 말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려웠던 거야. 그래서 이왕 내가 이제 탄핵 당하는 거 논개 작전으로 조금이라도 시간을 더 지연시켜가지고 조기 대선에서 우리 그 보수가 재집권을 할 수 있게 내가 논개 작전으로 가야겠다라고 페이스메이커란다. 페이스로 예. 시작을 했는데 이게 갑자기 좀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이제 착각을 하는 거지. 그럼 내가 다시 이제 거만해져가지고 그래 내가 대통령이야. 그럼 내가 어떻게 대통령이 된 사람인데 나를 안 따르는 사람이 있겠어?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생각으로 이제 헛된 생각을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나도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 저한테
그 깨달음을 주셨어요. 아까 그 여론사 제가 그 아주 어렸을 때 기자 생활 할 때부터 뵀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분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경향신문 기사를 보라고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네. 경향신문 정유진 논설위원이 신진욱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를 인터뷰한 게 있어요. 기사가 꽤 크게 실린 건데요. 저도 사실은 그거 꼼꼼하게 들여다볼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아까 제가 보수의 결이 달라졌다 이런 표현 썼는데요. 한국 극우의 성질이 달라진 것 같아요. 성질이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라고 하는 존재가 중요하다고 신진욱 교수는 얘기해요. 왜냐하면 한국의 극우의 성질을 바꿔놓은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이게 뭐냐면은요. 신진욱 교수가 20여 년 동안 극우하고 민주주의 퇴행에 관해 연구해온 분이거든요. 네. 전문가인데요. 12.3 내란 사태 이후에 사회학은 달라져야 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오. 왜냐하면 한국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보수라 그러면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는 거잖아요. 전통을 중시하고. 네. 근데 한국의 보수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미 본류의 보수하고는 한참 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처음에 식민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는 거에서 뿌리가 시작되어가지고 그 다음에 반공 이런 것들을 흡수하기 시작하다가 그 다음에 이준석이라고 하는 청년 우파가 등장하면서 성질도 달라졌고 왜냐 그 다음부터는 반페미니즘 이런 것들을 지향하기 시작하잖아요. 거기에 극단화되어 있는 종교 단체나 거기에 신도들 이런 사람에 더해서 윤석열이라고 하는 새로운 존재가 등장했다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분은 4단계로 이걸 분류를 하더라고요. 4단계 분류. 네. 첫째는 초기적 조직화 단계인데요. 이게 자생적 조직화 단계라고 표현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독재를 뒷받침할 수 있는 반공연맹을 시작으로 관변단체, 그러니까 조직화하는 단계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박정희 때 주로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하는 거고요. 둘째로는 2단계인데 대규모 조직화 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햇볕 정책, 남북 교류 화해 이거 했잖아. 시도했는데 이 시기에 뉴라이트가 탄생했잖아요. 반공 논리에 물든 뉴라이트가 나오면서 굉장히 불안감을 느낀 거지. 아, 북한하고 이러다가 통일되는 거 아닐까? 저쪽 적성 국가라고 하는 북한하고 이러다가 덜컥 손잡는 저 간첩 빨갱이들 이런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다음 3단계가 박근혜 탄핵과 함께 시작되어 있는 극우의 대중화라고 표현합니다. 이전 단계까지는 태극기 집회 참석자 대부분이 보수 극우단체 회원 위주였는데 맞아요. 네. 이때부터는 자발적인 시민의 참여가 늘어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마 많은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당선될 때 제일 많이 화제가 됐던 게 카톡이었어요. 노인들이 전부 카톡 주고받았다고 하는 거였거든요. 맞아. 예. 카톡 유튜브로 각성한 소위 애국 보수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야. 그러다가 남북 관계가 악화되고 하노이 노딜되고 난 다음에 아 극우 논리가 맞았네. 이런 얘기가 국민들 사이에서 조금씩 퍼지면서.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극우가 지평을 넓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4단계가 극우의 주류와 권력화 단계인데 이게 제일 위험하다고 지금 표현하는데요. 이준석이 청년 우파가 반페미니즘이나 또 일단 장애인 소수자 이런 소수자와 정반대편으로 자꾸 가버렸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윤석열 이념적 세체가 여튼 윤석열이 등장하면서 극우 파시즘적인 생각을 윤석열이가 흡수를 해버린 거예요. 네. 흡수를 해서 아예 파시즘 같은 사고 방식을 했던 우리가 많은 걸 알다시피, 그러니까 친일 사고 방식, 식민주의 사관에 물든 인간들을 막 요직에다 갖다 놓고 이명박들 뉴라이트 인간들을 막 정부 요직에 막 꽂아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한 극우가 대한민국의 주류가 돼버렸대. 그러니까 윤석열은 어찌 보면 그러니까 굉장히 지평이 넓어졌고 점점 극우화되어 있는 일종의 파시즘에 물든 평등이라든가 자유 이념이나 인권의 이념하고는 거리가 한참 먼 굉장히 폭력화되어 있는 조직과 손을 잡고 대한민국의 보수의 형질을 바꿔버렸어. 그러니까 윤석열은 윤석열 하나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수가 이렇게 많은 지지율이 갑자기 나온 거는 윤석열이라기보다는 윤석열이 극우를 주류로 만들어서 그 주류가 내가 주인이야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주류라고 하는 거에서 국민의힘은 아예 소외되다시피 했어요. 소외됐는데 그걸 부추기는 걸 통해 가지고 국민의힘이 권력이나 돈 그다음에 종교적인 어떤 이런 신도들의 네. 신념이나 이런 것들을 결합시키면서 국민의힘이 오히려 국민의힘이 소외될까 봐
극우한테 더 가까이 가고 부추기는 일들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서부지법을 때려부시는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들이 레거시 비디오 보지 말고 잘 정리된 구구 아니, 유튜브 그러니까 보라고 하는 결국 거지. 극우의 골력화 단계의 완성형이라는 게 더 뭐냐면 파괴적으로 바뀐다는 거야. 한국이. 네. 이제 한국의 보수가. 네.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문수가 갑자기 몇 주 전에 그렇지. 예. 주관식 조사가 나오는데 김문수라는 이름이 툭 하고 튀어나오잖아요. 김문수가 그렇게 존재감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과거에 반공 이념에 물든 사람만이 있는 게 아니라 김문수라는 사람이 보여줬던 파시즘적인 생각들에 젊은 층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극우적 사고방식을 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